밤 11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형체가 아른아른 거리다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만 깊어지던 어느 날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아오신 외할머니께서 누구 눈에는 저게 눈에 안 보이디? 자네 식구들 다 홀렸네. 다 홀렸어. 사건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녀왔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누나, 이런 거 어때? 야, 이거 진짜 뭐 비싼 거 같다. 거실에 하나씩 두면 딱 멋있잖아. 거실에 놓을 대형 부채부터 그리고 부엉이 장식 그리고 또 합격운을 높여준다는 팔찌까지. 그래서 오늘도 한 차례 단골 골동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신 뒤에 저희 집에 들르신 거더라고요.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부채, 그 부채는 이렇게 낡았는데 되게 고풍스러운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날 밤 드디어 영화가 클라이막스로 향하면서 잔뜩 이렇게 긴장하고 있던 그때 현재 시간은 밤 11시. 누구세요? 좀 말을 하세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현관문의 그 외시경에다가 눈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냥 텅 빈 복도뿐이더라고요. 아, 이거 누가 장난친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장난이 3일째 반복되고 있었고요. 4일째가 되던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10시 50분부터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진짜 잡히면 가만 안 둔다. 현관문 외시경만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좀 이렇게 긴 머리카락으로 보았을 때 일단 여자인 것 같은데 점점 저희 집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현장을 잡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그리고 11시.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 어머니는 아, 이거 초인종이 고장난 것 같다. 초인종 기계를 모두 바꾸셨습니다. 초인종은 멀쩡한데 누가 도망가는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네. 참 희한하네. 수고하십시오. 바꾸면서 수리기사의 이상한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뭐 더 이상은 초인종은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죠. 며칠 뒤에 아니 근데 이 집 남매는 왜 그렇게 우애가 좋아? 아주머니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아주머니가 저희 집 베란다 창문에 서 있는 저를 이렇게 보셨나 봐요. 어제 어머니 심부름으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뒤에 긴 머리 여자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닌데 어제 우리 금이 집에 오지도 않았어. 사실 저희 누나는 얼마 전에 자취를 또 시작해서요. 어제도 집에 오지 않았고요. 그 며칠 뒤에 부모님이 외출하신 날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친구랑. 갑자기 친구의 표정이 싹 어두워지더니 아, 정철아. 나 급하게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갈게. 어디가? 친구는 저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에 쫓기듯이 급하게 저희 집을 나갔어요.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정철아, 미안. 내가 거기서 말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랑 밥 먹다가 문득 네 방을 봤는데 네 방 장롱 위에 뭔가 하얀 게 보이더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얜 여자 같은 거야. 친구의 폭탄 발언에 저는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뒤통수에서부터 뭔가 싸한 기운이 느껴지고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장롱 쪽을 힐끔 봤을 땐 다행히 여자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 세상에 귀신은 없다고 하면서 큰 소리치던 아빠까지 여자를 보게 되자 가족들은 진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제는 베란다에서 여자가 보였다더니 이번엔 정철이 친구랑 당신까지 굿이라도 해야 하나? 초인종 소리도 있었잖아. 초인종. 생각해보니까 누구세요? 초인종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던 게 저희 삼촌이 오셨던 날이거든요. 오래된 물건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삼촌에게 전화해서 혹시 이 골동품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무슨 말 하는 거냐면서 펄쩍 뛰셨지만 엄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삼촌이 준 골동품을 모두 버리셨어요. 이제는 진짜 괜찮겠지. 그리고 다음 날 엄마와 아빠가 친척 장례식장에 급하게 가게 되셨어요. 그날 밤 뭔가 얼굴이 이렇게 간질간질한 거예요. 나 얼른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아니, 현관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엄마한테 빨리 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우두둑 우두둑 기괴한 뼛소리를 내면서 장롱 아래에 있는 저에게 팔을 뻗으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 방에서 귀신 봤어. 정신 차려. 우리 여기서 이사 가자. 지금 당장 이사 가자. 분명히 삼촌이 가져온 물건들도 다 버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난감해하셨어요. 그렇게 아침까지 저희 가족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누나! 형님! 집에 있어요? 나왔어! 문 좀 열어봐! 삼촌 오셨. 어딨어? 어딨어? 찾는데. 부채 말이야, 부채.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촌 생각해보니까 오셨던 날에 저희 아빠 출장 가셔서 벽에 못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롱 위에 올려놨었어요. 제가 그거를 저희 방 장롱 위에 일단 올려뒀는데 그 이후에 부채에 대한 존재를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심지어 삼촌이 가져왔던 물건들을 모두 버릴 때조차 잊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인데? 아니, 골동품 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이 부채 주고 간 사람이 연락이 와서는 부채 받고 별일이 없었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처음 이 부채를 발견했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골동품점에 가서 이것저것을 고르고 있었는데 가로 길이가 거의 웬만한 사람 크기에 오래되면서 낡았지만 이 고즈넉한 풍경이 그려진 대형 부채 하나가 눈에 띄더래요. 한눈에 봐도 귀해 보이는 모습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 그건 누가 그냥 주고 간 건데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돼. 진짜요? 삼촌은 또 이게 웬 행제냐 싶어서 원래 본인이 가지시려다가 집에 하도 골동품이 많아서 둘 곳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그냥 가져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애초에 이런 거를 왜 집에 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내? 누구 눈에는 저기 안 보이디? 부채가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서서 봐. 자네 식구들 다 홀렸네. 홀렸어. 그러니까 삼촌도 그리고 저희 가족도 모두 이 부채에 홀려버려서 아무도 이걸 버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저희는 이 부채에 홀려버린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무슨 사연으로 아직 부채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래서 혼자 알바비 모아서 여기 대만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분한테 계속해서 저기 더 싼 집 없을까요? 저 근데 진짜 싸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 다 상관없어요. 그냥 싸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중개인이 좋은 생각이 난 듯 학생한테 딱인 곳이 있어 하는 겁니다. 그 중개인이 차를 타고 같이 그 집으로 향했죠. 굽어진 도로 돌고 돌아 이제 도로 주변에 작은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더라고요. 동네가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한 명도 안 보이고 다니는 차도 없고 외진 곳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나홀로 아파트 한 채가 딱 있는 거예요. 예,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제가 앞으로 살면서 기이한 일을 겪게 될 바로 그곳입니다. 내부는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침대며 책상이며 뭐 가구가 이미 다 구비가 돼 있고요. 풀옵션. 심지어 월세도 싸니까 아유. 일단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죠. 그런데 짐을 챙겨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그때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제가 그 집으로 가던 길에 옹기종기 작은 집들 있다고 했잖아요. 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다 묘지였던 거예요. 아 근데 집처럼 돼 있는 게 아니야? 일단 모양은 영락없는 집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비석이랑 영정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었더라고요. 신나다. 그것도 이제 한두 기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가 딱따닥 붙어 있는 공동묘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싸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살 아파트는 그 공동묘지 끝에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뭐 좀 찝찝하긴 하지만 서둘러서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첫날 집에 들어와서 일단 여기저기 좀 쓸고 닦고 침대 맡에 이제 제가 아끼는 성경책이랑 성모 마리아 상도 좀 두고 그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봤더니 빨간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봤더니 누가 놔둬갔나 보다. 홍바오? 이게 대만에서는요 세뱃돈이나 용돈 같은 걸 빨간색 좋아해. 예 맞습니다. 빨간색 좋아해. 신봉투가 아니라 오긴 또 빨간 봉투. 네. 맞아요. 빨간 봉투에 넣어주거든요. 이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역시나 그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서랍 속에 넣어뒀죠. 혹시라도 또 오면 찾아올 수 전달해줘야 되니까요. 일단 깨끗한 방에다가 가구까지 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요. 정리를 마치고 막 잠이 들려던 그때 뭐야? 귓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책상에서 미친 듯이 빠르게 뭔가 막 쓰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쳐갖고 눈만 살짝 떠서 이렇게 싹 봤어요. 깜깜한 방 안인데 책상 앞에 검은 형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 질렀죠. 너무 무서우니까 막 불 켜고 하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피곤해서 꼴 봤나? 분명히 난 보고 듣고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불을 켰는데 피곤해서 꼴 봤나 싶어서 넘겼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자꾸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무슨 이렇게 세탁기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봤죠. 근데 웬걸? 빈 세탁기가 혼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왠지 나 말고도 누가 여기 같이 살고 있는 느낌. 누가 오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하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러던 어느 날 과 친구들이랑 시내로 나가서 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 지나게 되는 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터널에 들어서는데 무슨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분명 혼자 타고 가고 있는데 왜 지금 내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지? 귀신이 매달렸다. 그래서 이때는 백미러로 이렇게 봤죠.
제 뒤로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것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집도 조금 무섭고 시나이 터널이라고 쫄았구나. 그래서 마음을 좀 추스렸죠. 추스리고 이제 속도를 이제 내려고 하는데 그 머리카락이 쓱 이렇게 있는 거야. 또 있어. 네. 이게 한 서너 번 정도 막 홀린 것 마냥 계속 보이는 거야, 이 백미러에. 뭐야? 그래서 정신없이 터널 다 빠져나왔죠. 시내에 도착해서 식당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야, 아까 그 여자는 어디 갔어? 뭔 소리야? 아까 네가 뒤에 태운 보라색 원피스 말이야.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야, 아까 네 뒤에 태운 보라색 원피스 야, 이쁘던데? 그때 직감했습니다. 터널에서 봤던 그 여자구나. 쫓아왔다.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니까 심신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날도 좀 이른 시간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들렸던 그 소름 끼치는 연필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고개만 이렇게 들어갔고 책상 쪽을 봤습니다. 긴 생머리에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는 거야. 어쩌지? 이거 어떡하지? 오만 생각을 하다가 그 침대 맡에 제가 두었던 그 성모상 가슴에 안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제발 도와주세요. 성모 마리아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성모 마리아님. 막 기도를 하다가 왠지 모를 싸한 기운에 다시 눈만 이렇게 돌려서 책상 쪽을 봤어요. 예, 어디 갔지? 그 여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 여자는 찾아서 뭐하게? 그 여자는 찾아서 뭐하게? 그 여자는 찾아서 뭐하게? 왜 찾냐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문화동아리에 비치된 그 유학생을 위한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어떤 글을 읽고 제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왜? 대만에선 빨간 봉투를 줍지 마라. 여는 순간 죽은 자와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그 빨간 봉투.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전 그때 막 미친 듯이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 돈만 들어있는 줄 알았던 그 봉투 안에 누군가의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쪽지하고 머리카락하고 손톱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야, 그 집주인이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보라색 원피스하고 그럼 내가 영혼 결혼식? 일단 안 되겠다 싶어서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한테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무슨 일이에요? 저 그 집에서 진짜 못 살겠거든요. 빨리 방 뺄 테니까 보증금 빨리 내놔요. 빨리 내놔요. 그 중개인이 막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1년 계약인 거 모르겠냐고 이러면서. 전에 살던 여자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죠? 에? 그러면서 빨간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중개인 얼굴이 확 굳는 거예요. 그거 있네. 이것들. 그제서야 중개인이 한숨을 크게 쉬면서 나도 힘들어요.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문제 있는 집이니까 가격이 싼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계절이 바뀌고 나서 유학생회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이병헌 닮은 형이 오셨어요. 체육대회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은 너무나 수척하고 굉장히 피곤해 찌들어 보이더라고요. 형 잘 지내요? 뭐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보증금은 포기를 못 하겠다고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갔구나. 대단하다 진짜.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잠들고 저녁 10시에 일어나서 밤을 새버린대요. 강남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무척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취업문을 두드린 지 2년 만에 어렵게 구한 첫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사 후에는 날 뽑아준 회사에 막 결초보은하자라는 심정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늘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 날이 좀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다를 거 없이 야근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버스가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전광판 안내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전광판에서 그 버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막차 끊겼나? 무슨 일이지 싶어서 이제 실시간 버스 위치 안내해주는 앱을 켰어요. 이 앱에서도 버스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버스를 놓친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그 사라졌던 버스가 또 와서 슥 서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버스는 텅 비어 있었고 승객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알람부터 맞췄습니다. 가끔 졸다가 내릴 정류장을 제가 지나칠 때가 있어서 혹시 알람을 못 듣게 되면 이렇게 기사 아저씨가 깨워주실 수 있게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는 것도 저의 버스 타면 하는 루틴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 자리에 딱 앉았고요. 알람을 맞추고 막 눈을 감으려는데 이름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저씨가 뭐 이렇게 앞에서 전화 통화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뒤에 앉아 계신 분 이름이 뭐예요? 이번에는 저를 정확히 지칭하면서 묻는 거예요.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뭐예요? 아니 너 이름이 뭐냐고!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이름을 말하라고! 네 이름이 뭐냐고! 기사 아저씨는 계속 제 이름을 물었고 저는 너무 겁이 나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한동안 버스에 그 싸늘한 침묵만 흘렀고 버스에서 내리고 싶었던 저는 몰래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벨을 누르자 느닷없이 버스가 싱하고 속도를 더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버스가 다음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저 아저씨 저 내리는데요? 기사 아저씨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들려온 것은 이번 정류소는 성건교회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동이마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희망아파트입니다. 미친 듯이 안내 방송만 흘러나오고 버스는 폭주하듯이 막 내달리는 거예요. 깜깜한 버스에 사이코 기사가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더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을 가급적이면 자극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애원했습니다. 저 기사님, 저 내려주세요. 저 지금 내릴게요. 네? 기사님, 저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랑 같이 죽으러. 같이 가자. 기사님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저한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말 안 하냐고! 왜 이렇게 이름에 집착을 해요? 이름 말할게요.
말할게요, 이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거칠게 확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사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게 오려는 듯 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평소에 볼륨을 크게 키우고 음악을 듣는 편이라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으면 주변 소리를 거의 못 듣거든요. 그런데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는 게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한쪽 귀에 꽂혀 있는 이어폰에서는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고 저는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잠깐만, 대체 저 아저씨는 뭐지? 그때 바닥에 떨어진 무선 이어폰에 고정되어 있던 제 시선에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몸은 굳어 있었고 겨우 숨만 겨우 쉬고 있는데 그리고 좀 놀라운 건 버스 기사가 생각보다 되게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20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너 이름이 뭐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밖에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제 뒤에 기사가 저는 그렇게 순간 정신을 그냥 이렇게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캄캄한 버스 안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다행히도 기사는 보이지 않았고 버스는 그냥 멈춰서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야. 침대 위여야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서 이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보니까 버스 문이 쉽게 열렸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기사면 어떡하지? 잔뜩 긴장한 채로 그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 종점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야 돼요. 다행히도 다른 아저씨인 거예요. 선생님. 친절한 목소리에 긴장이 딱 풀린 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저씨를 막 끌어안았어요. 감사해요. 아우, 청년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래요? 온몸을 덜덜 떨면서 우는 저를 데리고 아저씨는 기사 쉼터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좋은 아저씨네. 자판기 커피 한 잔 이렇게 내려주면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차하려고 벨을 눌러도 멈춰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낯선 곳에 급정거하셨는데 스패너를 들고 저한테... 우리 회사에 그런 미친놈 없어요. 뭔가 착각하셨겠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얼굴은 검고 아주 젊은 기사였어요. 젊어요? 네. 뭐 얼마나 젊었길래? 그냥 제 또래 같았는데 한 27, 8? 우리 회사에 그렇게 젊은 사람 없어요. 아, 제가 봤다니까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은 아저씨를 보고 있자니 저는 막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쉼터에 걸린 단체 사진 앱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사람!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라고요. 있네, 그럼. 왜 그 얘기를 안 했지? 이 사람이라고요? 네.
이 사람 본 거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완전 사이코라고. 잠깐만요. 이 사람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 진상 고객한테 시달리다가 목을 맸어요. 그놈이 회사고 시청이고 경찰이고 매일매일 민원을 넣어서 괴롭혔거든. 그 아저씨는 억울하게 죽은 기사가 그 진상 승객을 찾고 다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 이름을 말하라고! 네 이름이 뭐냐고!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타고 다니던 그 버스가 죽은 기사가 몰던 그 버스였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버스는 타지 못했습니다. 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본 것은 정말 죽은 그 버스 기사였을까요?